있으시면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된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이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어린이가 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강우량도 상당히 많이 내릴 걸로 예보가 돼 있어서 네.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뭐 제주 하늘길은 막힌다고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린이들만 서운한 게 아니라 준비하셨던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피해가 속출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가 어제부터 제주도에 내렸고 오늘도 지금 잠깐 서울, 부산 이런 곳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비가 예보된 곳이 많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날 행사도 많이 사실 준비가 됐었습니다. 예. 네, 취소나 연기가 됐고 또 실내로 옮겨서 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도 이따가 퀴즈 카페를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실내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제주 이 지역에서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요. 예. 한라산 같은 경우는 삼각봉이 669mm를 기록을 한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라산 입산이 통제가 됐고요.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이틀째 항공편 운항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 이 줄줄이 항공편이 취소가 돼서 243편이 결항이 됐었고 오늘도 보니까 모두 192편이 결항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전에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미리 취소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공사 운항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공항을 가셔야지 허탕치지 않고요. 또 수학여행단 이 33개 학교 6천여 명을 비롯해서 10,000명 이상이 어제부터 발이 좀 묶여 있었는데 예. 오늘 오후에 상황을 좀 보시면서 비행편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린이날이면 의뢰 나오는 얘기니까요. 여야 정치권 어린이를 위한 대한민국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항상 그런 구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늘 멋진 꿈을 꾸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나라의 미래이다. 이 나라의 희망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어야 어른도 더 행복할 수 있다. 101번째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린이의 마음도 어른의 마음도 부단히 살피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영으로 향해 가는 소멸의 사회를 넘어서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미래의 돌봄 복지국가로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썼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예.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음주운전에 의한 이 아동 피해 사건이 사실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정치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런 아동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좀 속물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공공 어린이 돌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갖추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사실 어린이날과 내년도 어린이날 사이에 어린이를 잘 돌봐야지 어린이날만 이렇게 잘 돌보려고 맞습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내일부터 좀 제대로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도 좀 팍팍 써주시고 이것저것 좀 조치할 것들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이슈는 역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상이 드디어 만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여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의제에 오르나 안 오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표현이 좀 헷갈립니다.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건 오른다는 얘기인지 안 오른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요 의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안보나 첨단 산업, 이 북한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거다라고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제가 포함되지 이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굳이 현안에서 제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것좀 애매한 게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넣겠다는 잠깐만 의미인지. 얘기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제외할 필요야 없지 않겠나라고 근데 또 앞에 굳이를 붙였어요. 굳이 제외할 필요는 없.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왜 계속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냐면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보도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맨 처음에는 정상 간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논의 여부에 답을 하지 않다가 뭐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문제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못을 박아서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뭐 논의 안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로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해야죠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이 꺼내면 뭐 굳이 싫어요 안 하겠어요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일본이 안 꺼내면 그럼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안 하고 끝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또 어제 외교부에서도 확실하게 의자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또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이나 남았다고 아직. 이게 당장 내일 모레가 됐는데. 그거 참나.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같이 덮어서 나온단 말이죠. 뭐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는 뭐 여기서는 또 제외다. 네. 그건 또 제외한다고 또 선을 확실하게 좀 그었어요. 그건 또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들 엮여 있습니다. WTO 제소했던 문제, 일본이 제소해서 이거 경제적으로 문제 있다, 자유무역에 어긋난다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그게 2심에서 우리가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이겨서 지금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염수 방류를 이번에 어떻게든 허가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오염수 방류까지 하는 그러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방류가 되는데 근데 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걸 좀 방어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는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찬을 하기 전까지는 찝찝한 게 남을 것 같아. 뭐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한데 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올리신 분도 계세요. 어린이들한테 후쿠시마 수산물을 갖다 정말 먹일 거냐 안 먹일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분도 여기 게시물에 올라와 있군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면 두 나라 간의 현안 의제들을 잘 정리해서 합의점을 뭐 찾는 만큼까지라도 뭔가 공동선언이 나오고 끝나면 이게 이제 피날레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뭐예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공동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공동선언의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고 실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해서 공동선언이 일단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 좀 대대적으로 이제 정부가 기대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던 지난 3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일 정상이 따로따로 자기네 이 결과를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일 간에 만약에 정상 간에 공동선언이 나온다면 당연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 측의 과거사 관련한 입장 표명이거든요.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정상회담 때도 이게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정말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왔느냐 이 부분도 비판이 많았지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이제 언급이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이미 예상하는 상황에서 공동선언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는 확실하게 언급조차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봉우 연구원 지금 얘기한 걸 외교부에서 듣거나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랬지 우리가 문제 안 한다 그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또는 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이런 정상들이 만나면 사실 지금쯤 공동선언문 초안은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거의 마련이 돼서 양측의 외교 관계자들이 막 치열하게 전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집어넣으려고 아마 온갖 몸부림을 칠 타이밍인데 아직 그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 문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후보 시절에는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만나가지고 일본의 사과 받아내겠다 이런 취지의 약속도 하는 상황인데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기시다 총리가 오는 상황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보면 진전된 그러니까 매듭 지어지는 쪽으로 안 가게 된다면 비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공동 선언이 이제 도출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비판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공동 선언 자체가 안 나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학계하고 종교계하고 계속 시국선언 같은 것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론은 나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조율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에 아직은 못 넣겠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라도 소식이 들어오면 뭐 국민들이 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아예 논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아까 뭐 오염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후쿠시마 수산물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오염수를 바다에다 막 내다 버리는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IAEA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취재 보고서가 나왔다고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최근에 기존 뭐 64개에서 이 30개로 핵종 측정하는 핵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운더리를 좀 줄이면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 뭐 이게 이제 문제 없다는 그런 결론을 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걸 인가해서 내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나 관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최종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IAEA도 일본의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산물 얘기는 안 하겠다. 바다에다 버리는 문제는 IAEA의 뜻을 존중하는데 IAEA는 벌써 아무 문제 없다고 이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의제로 삼으나 마나한 지금 상황이 돼버리는데. 네, 우리 정부의 일단 공식 입장은 IAEA의 이 모니터링 외에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이 별도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단 일관적으로 내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라도 밀고 나가서 이거는 국민 전체 그리고 우리 영토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뭔가 밝혀질 때까지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결국 TV조선 평가 문제 때문에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면직시키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면서 또 논란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상혁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5월 2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2020년 3월 TV조선의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4월에 TV조선 전수가 조작됐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를 수정했다고 하는 심사위원 2명도 함께 이날 기소가 됐는데 이틀 만인 어제 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면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면직을 바로 제거할 수도 있다. 굉장히 속도전이 좀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 어떻게 면직이 가능한가? 방통위원장은 심지어는 이 합의제 기구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신분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상임위원들 왜냐하면 위원장도 상임위원회 한 명이기 때문에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 위반 중에서도 이 직무상 의무 위반.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신분이 보장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직이 가능하냐는 설명에 대해서 이 정부 측 인사는 이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된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 이게 사실 재판 결과 나온 상태는 아닌데 예. 기소로 다른 국가공무원법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면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어제부터 이제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선제 면직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수사와 기소가 한상혁 위원장 축출 목표였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예. 지금 법률적으로도 조금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방통위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심지어는 위원 구성도 이게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그런 네. 형식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기구인데 이게 일반 공무원에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법리적으로 무리까지 감수하면서 면직을 해버리면 예. 이 기관이 보장해야 하는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라는 지적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야 3대 3인데 중간에 의장이 이제 뭔가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상당히 정치적 중립과 함께 독립성도 보장하고 임기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뭔가 품위 유지를 조금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다든가 이럴 네. 수는 있는데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한 방송통신위원장을 품위 유지를 문제로 삼아서 면직시킨다. 아, 세게 나가긴 세게 나가네요. 아,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부위원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죠? 예. 안영환 부위원장이 있었다가 그만뒀고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자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가서 한 달이 넘었는데요. 네. 아직 뭐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을 두고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최민희 내정자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지낸 게 방통위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방통위가 법제처에다가 결격 사유 여부 법령 해석을 지난달 13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입장문을 내고 법제처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유권 해석 결론이 나왔기까지 2, 3개월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에서 방통위 법령 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한 적이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지 말라. 예. 빨리 법령 해석에 대한 응답을 내놔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 정도 법령 해석이면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끼리 검토해도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관련된 법 조항이나 뭐 아니면 직무규정 조항이 뭐 몇 개 되지도 않을 그렇습니다. 텐데 또 명확하게 이미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예. 조항이. 그래서 최민희 내정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난 4월 5일에 김창룡 위원이 퇴임을 했어요. 이제 대통령 추천 모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대신 이제 대통령이 추천한 후임이 이상인 변호사인데 5월 3일 곧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뭐 이제 야당 측 인사로 보면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이상인 김효재 이 두 위원은 정부 여당 측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2대2로 볼 수 있는데 최민희 내정자가 바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3대2 어떻게 보면 다시 뭐 야당 측 인사가 다수가 되니까 예. 이걸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미루고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보니까 한상혁 위원장 뭐 어떻게 보면 기소와 면직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위원장이 바뀌게 된다면 예. 3대1로 정부 여당 다수가 확실해지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생각이 상당히 깊군요. 근데 그걸 계산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정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계산 정도는 뭐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은 면직 얘기가 나와서 일을 못하고 아마 묶여 있을 것이고 부위원장들은 공석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방송계 통신계의 현안들이 늦어질까 봐 걱정도 되네요. 결국에는 지금 뭐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7월 말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면직 얘기까지 나오면서 압박과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면직을 통해서 교체를 빨리 하려는 거 내년 뭐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계산, 여러 가지 판단 여기에 따른 교체 추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일단 있습니다. 뭐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갖고서 좀 알아서 좀 조치를 스스로 하라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압박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입니다. 네, 휴일을 맞아서 어린이날 나들이 떠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로 위에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전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6km 구간 정체고요. 천안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도 역시 천천히 갑니다. 한편 강원도로 떠나는 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남양조금소에서 서종 부근까지는 10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역시 강원권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용인에서 용인까지 밀립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호법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는 2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강내구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가 이번에 이제 재청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재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강내구 씨는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가 공모해서 9,400만 원을 조달하고 또 이거를 지역본부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19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바가 있는데 이때 기각이 됐어요. 4월 21일 날. 예. 이때 당시 보면 법원이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래도 이때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때 기각이 됐는데 13일 만에 어제 재청구가 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21일에 영장 기각이 된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인 박모 씨 그리고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계속 소환 조사 하면서 굉장히 고강도 수사를 벌였고요. 자금 조달과 전달 경위 구체화하고 특히 증거인멸 정황. 강내구 씨가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네. 이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말맞추기 하는 정황을 이번 영장에 추가해서 구속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방법을 좀 편법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서 그 지시를 받고 돈을 모아온 사람이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직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이라고는 네. 검찰의 각종 영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강 수사까지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월요일에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또다시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청사 앞에서 얘기했던 기자회견 통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여론상에서도 또 이제 법조계 상에서도 뭔가 신빙성이 오히려 더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점에서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금을 모아왔고 그 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도 아주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이 지금 계속 혐의를 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강 씨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이성만 네. 의원인데 이 두 의원도 그러면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녹취록 이제 보도가 된 그 녹취록을 보면은 뭐 이 목소리도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명이 지금 거론돼 있는 두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강내구 전 감사 수사와 영장 청구 그다음에 거기 언급된 사람들 차례차례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확인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막바지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난처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 사람들 당을 나갔는데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하는데 야, 속 보이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갖고 민주당을 사람들이 믿어주고 지지해 주겠느냐. 자체 조사해갖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제 논쟁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당 지도부에서는 당 자체 조사는 어렵고 검찰 수사 조속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예. 말씀하신 논란이 사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5월 4일 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BBS 라디오에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사실상. 그래요? 예, 문제가 있으면 조직이 먼저 나서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지는 자체적인 정화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검찰의 우리 당 운명을 맡기는 것밖에 안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자체 조사가 없는 현 당 지도부 상황을 비판을 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 역시 라디오에 나와서요. 사실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이 혐의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은 이제 이성만, 윤관석 의원 2명인데 예. 박 전 전 원장이 어제 이 지라시에 거명된 10여 명의 돈봉투 의원이 있다. 이들이 빨리 이실직고를 해서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 지도부는 그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국민의힘이나 언론도 그렇고 정당이 조사를 하면 셀프 조사라고 하고 비판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사법당국 조사가 진행되면 되는 대로 즉각 대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까 박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핵심 인물인 강내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소환이 되는 건 사실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그 내용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분명한 건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 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169명 모든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자. 그러니까 이른바 진실 고백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신정훈 의원이 이른바 이제 지라시에 이름이 올라가서 나는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런 운동도 제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뭔가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사실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뭐 차례로 이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보는 게 맞을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당 지도부 생각은 우선 탈당을 두 의원이 했으니까 그걸로 민심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더 다른 조치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김연아 전 의원이나 아니면 태용호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걸 또 당무 감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찾아보겠다,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국민의힘과 비교가 될 때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또 판단을 내놓을지 그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냥 찾아보겠다 하고서 천천히 찾고 시간을 끄는 건 방법도 있는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은 또 뭘 생각하는 건지. 야, 사실 김연아 전 의원은 그 자기 관련 의혹, 정치 불법 후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까지 했는데도 이 국민의힘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조금 더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근데 지금 다른 건들도 계속 터져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허가를 받았군요. 근데 본인은 아무튼 계속 혐의는 부인하는데 보석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이 구치소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 씨의 당초 구속 시한이 7일까지였어요. 내일 모레까지였는데 그걸 앞두고 보석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7일이 되면 1심이 재판이 안 끝난 상황에서도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아니 이게 오히려 보석을 시켜주는 게 조건을 걸고 보석을 시켜주는 게 이 검찰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김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뭐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뭐 전자장치 부착 금지, 전자장치 부착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명시했는데 이런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6개월이 돼서 풀려나게 되면 그냥 자유인처럼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오히려 보석이 된 걸 이게 뭐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판 절차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증언 그걸 다 돌이켜서 하나씩 보게 된다면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검찰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부가 시키고 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부터 재판부에서 왜 그런 거냐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법정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1심이 이렇게 늘어지고 또 보석까지 청구가 돼서 풀려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볼 때는 검찰의 여러 가지 공소 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고 있는 단계로 가까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거짓말인 걸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말했던 거를 갑자기 또 이렇게 바꾸니까 저건 또 다른 목적에서 뭔가 바꾸려고 시국가 아니죠. 저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일부러 꺼낸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대장동을 둘러싸고는 정말 궁금하고 또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좀 분명하게 드러난 핵심은 이게 특혜 비리냐는 일단 더 진행을 해봐야 알겠고 50억씩 뭐 받아가고 50억 클럽 같은 게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50억 받아간 거에 확실한 사람이 이제 곽성도 의원의 아들이죠. 예. 회사를 그만두면서 몇 년 다녔는데 네. 저보다 수십 배 받아갑니다만은 근데 이게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줬다라고 그 해당 기관 측에서 얘기한 것과 달리 김만배 씨 아이디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판단인데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김만배 씨가 이제 재구속이 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김만배 씨 부인 등 10여 명의 공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한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이 어제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곽병채 씨에게 지급된 50억이 질병 위로금으로 가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김만배 씨다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곽 전 의원과 곽 씨 그리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렇게 수시로 3자가 연락을 해가면서 대책을 논의를 했고 예. 김만배 씨가 이 과정에서 곽병채 씨를 입원시켜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을 하자라는 식의 대책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이후 이어진 검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곤란하지 않도록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다는 정황도 검찰은 발견했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고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갖다 제기했던 조우영 씨. 조우영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단순한 구속 요건을 못 갖춘 건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말이죠. 박영수 전 특검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요. 네, 뭐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예. 그러니까 2009년 대장동 개발 최초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대출을 알선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자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를 했고 박 전 특검이 이제 변호하면서 실제로 검찰 수사가 무마됐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항상 이 조우영 씨 얘기가 나오면은 박영수 전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지 밝혀지지 않는다고 야당에서 판단해가지고 특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검찰이 이 영장을 친 것은 이미 이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뭐 유동규 등이 동일한 범죄 기소돼서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2015년 3월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서판교 터널 개선할 때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의 불법 개발 이익을 챙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걸 두고 있었는데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 상당수도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기각을 했어요. 검찰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보다 박영수 전 특검과 어떤 관계였고 그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가운데 진실이 뭔지 당시 박영수 전 특검과 검찰 내부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 이슈 하나를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이 돼 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제2요구권, 흑심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겠어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 이쪽이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제 이송이 됐는데 이게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하거나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딱 오늘이 이제 휴일이니까 15일이 딱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도 여러 번 나왔었고 사실 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간호사 단체나 아니면 다른 의사협회나 다른 직역들 단체를 방문을 하면서 중재를 나섰었는데 사실 복지부의 이 조규홍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정부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간호법이 대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거부권 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조규홍 장관도 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 그랬고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날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런 한 2주 남았으니까 어떤 논의가 계속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저스동 당첨자가 5230님으로 결정됐습니다. 5230님. 오늘도 변함없는 저의 시사상식 버튼 최영일의 시사본부 점심 먹으면서 들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코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이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무줄을 길게 느리다와 고무줄을 길게 늘리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느리다가 맞습니다. 느리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를 뜻해서 바짓단을 느리다, 엿가락을 느리다와 같이 길이에 대해서 주로 씁니다. 또 늘리다는 기본적으로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거나 무게를 더 나가게 하다를 뜻해서 학생 수를 늘리다, 체중을 늘리다처럼 씁니다. 자, 2번째 문제. 간밤에 자국눈이 내렸다와 간밤에 자취눈이 내렸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자국눈이 맞습니다. 자국눈은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을 의미하고요. 자취눈은 자국눈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참고로 자국은 다른 물건이 닿거나 묻어서 생긴 자리 또는 어떤 것에 의하여 원래 상태가 달라진 흔적을 뜻해서 신발 자국, 눈물 자국과 같이 말하죠. 반면에 자취는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뜻해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다처럼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어린이날인 오늘은 종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도에 매우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면서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전남 경남권 또 인천 강화, 경기 김포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삼각봉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이 무려 700mm에 달하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300mm가 넘게 더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질 전망이라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수도권의 경우 내일 낮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최대 200, 인천, 경기 서해안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의 많은 곳이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2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모레까지도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에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소형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최대 4m까지 일겠습니다. 항공편이나 선박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광주 22도, 강릉 23도, 부산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0.1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자 나라의 미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어린이의 행복을 기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항공편이 결항한 제주항공은 이착륙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완화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수도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장윤선의 주간 이슈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웠을까, 또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뭘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기자 둘이 마주 앉았는데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47위로 4계단 떨어졌다라는 소식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많이 슬픕니다. 예.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할 때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워낙 자유를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수정헌법 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만큼은 강렬하게 지켜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언론 보도에 있어서 그 특징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뭐 계속 다시 들어봐 달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날리면 날리문 막 이렇게까지 가면서 전용기에 공영방송사 기자를 태우지 않는 최초의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이것은 처음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MBC 기자에 대해서 탑승 배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공식 브리핑,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 상대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될 거라는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자 2명을 픽업해서 대통령과 함께 별도로 사담을 나눴다. 차 한잔 마시면서 사담을. 친하기 때문에. 근데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사적으로 만나서 사담을 했다.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공정보도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취재 제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브리핑을 안 해서 논란이 세게 됐던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보면 그동안 없던 문화가 생겼어요. 브리핑 맨 위에 동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로의 외부 공유도 일체 금지합니다. 외부 공유를 중지한다. 금지한다. 네. 브리핑 자료인데 브리핑 자료인데 외부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유출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자한테 자료를 주면서 절대로 이거 기사 쓸 생각하지 마. 당신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브리핑이라는 게 널리 전파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데 머리 위에 이게 딱 걸려 있으니까 기자들은 그걸 받는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만 잘 써야지 혹여 돌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건데, 전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검사밖에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검사 시절에 기자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이른바 대한민국 뭐 김만배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이게 법조 기자단의 문제와 폐단과 이런 것은 우리 언론단체들이 무수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법에 익숙한 것 아닌가. 그 검사가 주고
기자는 받아쓰고. 이런 패턴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의도나 뭐 국회 혹은 또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일단 기자들이 너무 많고요. 네. 정보 통제도 불가능하고 뭐 누가 어디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진보 보수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진보 보수 나눠서 정책 토론을 하거나 그 입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상식과 몰상식. 합리와 불합리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눠져서 토론을 하니까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나 뉴스 리터러시 때문에 강연할 일이 많아서 자료를 뒤지다 보면 예전에는 첫 마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고 싶으면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을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대통령실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데 기자들은 그 공원에서 만나갖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고 뭐 김떡순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깜짝 오찬이 화제다라는 기사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하고 출입 간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인터넷, 영상, 사진 이렇게 분야별로 간사단이 있고 그 간사단 밑에 기자단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간사들끼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깜짝 오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리 준비가 됐었던 회담 그러니까 간담회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취임 1주년이신데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 자화자찬하는 1주년 행사 그런 거 국민한테 예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자기의 성과에 대해서 공과를 분명히 얘기하면 기자들이 질문을 따지고 들고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모여가지고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나 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지만 뭐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자들은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현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교안보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슈, 뭐 노동 등등에 대해서 묻고 사실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께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인데요. 관련한 내용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도어 스태핑 중단해서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앞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내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어야 내가 김치찌개도 끓여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걸로 좀 해봅시다. 맨날 김치찌개 1년 내내 김치찌개. 계란말이도 계란말이 두 가지는 오므라이스는 본인이 만들 줄 안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시혜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 매우 심각하죠. 아니 장 기자가 얘기하신 게 그 얘기 같아서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건데 비행기 안에서도 그 내가 친한 기자 둘만 따로 불러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기자단을 모아놓고도 한꺼번에 다 김치찌개 끓이기가 어려우니까 몇 명씩 불러갖고 따로따로 만나게 했는데 또 자기가 나름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뭐 그걸 갖다가 열 몇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두어 번 하다가 많은 건데 결국 다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것은 저는 공식과 비공식을 좀 나눠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공식으로 그냥 모여서 맥주나 한 잔 마시고 뭐 김밥, 떡볶이, 순대 먹고 뭐 그냥 몇 그룹을 나눠서 그냥 사담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국가의 중대사가 너무나 많이 밀려 있고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된다. 도어 스태핑도 사실은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본인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초반에 이게 제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내세웠던 성과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지수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뭐 그럼 도어 스태핑 하지 뭐라고 해서 내가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만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다가 몇 명만 오라 그랬다가 뭐 이 과정에서 진정성이 안 보이면 커뮤니케이션이 깨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했다면 뭐 항의도 좀 하고 그래서 기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과거에는 사실 그런 기자단이 사실은 셌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묻고 싶은 거 있을 때 당국자 오라고 그래서 설명도 듣고 문 닫고 설명합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앞으로 향후 4년 취재해야 되는데 대통령실하고 척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그래서 뭐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취재 기자를 할 때도 검찰총장이 직접 설명해야지 하고 막 기자단에서 으쌰으쌰 하면은 결국은 그렇죠. 차장 검사가 나오죠. 맞습니다. 검찰총장은 안 나오지만 차장 검사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 공기관 취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사실은 그냥 직업으로서의 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자들이 좀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입뉴스에서 아까 조금 다루다가 다는 못 다뤄서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부가 면직을 추진하고 대통령은 재가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빨리 하고 그냥 알아서 나가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 면직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한 경우고 징계 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권자가 파면하는 경우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면직안 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무원법상에 적용이 안 된다.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그 일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가능하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예컨대 대통령이 면직 처분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 내용이 불가능한 정도로 하겠다라고 오늘 민주당 전략위원장으로부터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임할 수 없다.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상민 장관처럼 탄핵에 그 트랙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통해서는 할 수 있지만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7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은 사람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보면 실제로는 정부 차원에서 방송장악의 의미가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공영방송에서 최근에 저도 좌파 패널이라고 파란색으로 언더라인 해가지고 KBS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이렇게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있던데요.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파란색을 입었네요. 여하튼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찌됐든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이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수순을 밟았을 경우에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련된 지적들이 나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날리고 그다음에 수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쭉쭉쭉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예전처럼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도 많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손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게 공영방송 체제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갖다 완성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뭔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리고 방송을 빨리 그렇게 장악해야
어떤 기준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다른 신문과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맞춰가는 건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바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통위가 지금 3분 체제인데 여기서 한 분을 더 임명을 했어요. 바로 대통령 몫인데 그분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을. 근데 부위원장마저 대통령 몫으로 하면 균형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과거에는 부위원장을 국회 추천 몫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정부와 국회가.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국제적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상이 이제 52일 만에 만난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 얘기한 것.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이제 수사죠. 일 것 같고 왜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올까요? 분석을 해보면 외교안보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올 이유가 없다. 왜 이렇게 오려고 하느냐? 이것은 기시다의 의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한일 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퍼주기 외교 논란이 심각하게 일지 않았습니까? 물컵의 반잔 도대체 이거 언제 채우냐. 물컵의 반잔을 엎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와서 이 물컵의 반잔을 채워주는 핵심이 과거사와 관련돼서 특히 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오히려 기시다가 우리에게 어떤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발표한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태, 우리는 과거에 아태 전략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런데 이게 인태, 인도 태평양 해양 전략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에다가 플러스 일본의 정상국가,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 보통국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베부터 계속 지속된 자민당의 노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보 이익,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라는 경제적 이익까지 받으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잔의 반컵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채워져 있는 반컵에다가 더 엎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원래 20%대였어요. 그러다가 한일 회담을 기화로 해서 40%대, 최근에는 50%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G7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60%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측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시다가 권력의 기반을 다지려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기시다 총리가 매우 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는 미치거나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런데 와서 논의를 하는데 공동선언을 진짜 선언문을 안 내고 끝낼 것이냐.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는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군사 동맹으로 갈 수 있냐. 왜냐하면 독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군이 현재의 위협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서 늘 군사 작전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위협은 분명하게 북한입니다. 그럼 미래의 위협은 누구냐?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있냐? 독도 때문에 이게 국토 분쟁을 겪고 있는 양국 사이에 어떻게 동맹이 가능하냐?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는 군사적 측면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일본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도
의문부를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요. 이 독도 문제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하수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직격탄으로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에 이 바다와 관련된 해양과 관련돼서 얼마나 예민하고 촉각이 곤두서는 이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일 간의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준다는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막 불안해하는 게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저쪽에서 독도를 잠깐 일본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제대로 할까요라고 물으니까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직결된 문제라 불안해하는데 아무것도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이 방류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고. 오랫동안 작업을 되는 게 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IAEA는 일본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돈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고요. 역시. 네, 그리고 전직 그 직전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공신력이 있는 그 핵 관련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관련해서 주변국과 우리의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실이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이 됐다라고 강조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셔틀 외교를 왜 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국익은 무엇이냐. 외교적 이익, 안보적 이익 그것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마저 저도 얘기를 하면 왜 셔틀 외교인지를 제가 잘 아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싸우기 때문에 C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걸 셔틀 외교라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자료에 셔틀 외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외교장관이 한국과 일본 사이를 갖다 오고 가면서 한미일 동맹을 완성시키려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셔틀 외교인데 두 나라 정상이 공식적으로 오고 가는데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곤란한데 좀 대통령실부터 이거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셔틀 외교는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무 위키라도 한번 찾아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상회담 결과는 뭐 우리한테 이렇게 좋게 나올 거가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그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셔틀 외교 복원 말고는 지금 어찌됐든 과거사 관련해서 일본에서 나오는 내용을 뭐 일본에 있는 그 일본 학자, 정치학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일본 학자들 얘기를 취재를 해보면 과거사와 관련해서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사죄나 반성은 없을 것이다. 기존의 내각의 입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염수 관련해서도 일본이 상당히 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 외교적 성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일 날 오는 기시다가 8일 날 한국의 여야 의원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국민의힘은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정말 그런가라고 해서 확인 취재를 해봤더니 당의 원내수석 그리고 전략위원장 등이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요청이 온 것이 없고 예컨대 요청이 오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요청이 오면 우린 바로 간다. 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강제동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또 소녀상 문제 등등 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정치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계속 이어간다면 우선
국민의힘은 사실 내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중심 인물이 태영호 최고위원인데 제주 4.3 관련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죠. JMS 당이라고 민주당을 또 제1야당을 폄하했다가 문제가 되고 내부 회의 녹취록이 또 유출된 데다가 쪼개기 후원금까지 줄줄이인데 당내에서는 중징계 얘기가 나옵니까 확실하게? 네, 당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앞으로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당 내부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예컨대 당원권 정지 1년을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 태영호 최고가 조용히 물러날까?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컨대 태영호 최고위원 말고 다른 최고위원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이진복 수석이 했다면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땐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말대로 지금 윤리위만 소집해서 태영호 최고만 딱 징계를 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냐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영남의 한 중진은 제가 취재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엄연한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부의 권위는 완전히 실종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용산이 우리 당의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용산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우선 따져보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뭔지 보고도 좀 해주고 해야지 당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특히 3선 이상의 중진들 사이에서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아니 당에서 후보를 경선 공천하는데 대통령 의견을 안 묻습니까? 당연히 묻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당 지도부가 이게 뭔가 좀 핀트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사례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당대표직은 또 계속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되더라도 최고위원직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의결권이 없어지고 발언권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발언권을 줘야 회의석상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태영호 최고, 김재원 최고 두 명이 의결권과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의에 출석을 하면 그 지도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라. 좀 정리해줘라. 이런 게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식물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김기현 대표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물론 이제 당장 8일에 기시다 총리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징계 결정을 해서 오후 4시에 그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이날 징계 결정을 해서 또 다른 파장을 낳을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이틀 있다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내홍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좀 왜냐하면 발언이 좀 잘못 나와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게 또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소록 반대. 이건 이제 김재원 최고인데 김재원 최고위원회 징계 얘기까지 하면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진짜 어떻게 될 건가도 궁금하지만 그럼 이제 5.18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좀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한다면 광주에 가서 뭔가 진정한 모습을 정말 보일까? 지도부라도 좀 내려갈까? 그러니까 5.18 그러니까 처음에 그 태영호 최고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김재원 최고가 주목받는 징계 1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5.18 폄훼 발언하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음과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을
훼손했기 때문에 김재현 최고 중징계 피할 수가 없고 아마도 내년 총선이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으로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할 거냐? 5.18 이전에 끝내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왜냐하면 5.18 때 지도부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려가긴 할 것 같은데요. 그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5.18 유족들 그리고 5.18 단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더 주목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최고위원 2명의 어떤 징계가 진행이 된다면 공백도 있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보이는데 최고위원 2명 징계까지 있다면은 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예컨대 사퇴를 하게 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를 임기 2달 만에 다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원권은 정지가 돼도 최고위원직은 유지가 된다는 건 참 신박한 아이디어긴 하네요. 근데 그게 관련해서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것도 좀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뀐다고.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심각한 문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회사는 옥시였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근데 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옥시는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내겠다라고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또 본사에는 돈이 유보금으로 꽤 남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그 유보금이 심지어 한국 옥시 이 사태, 가습기 사태에 대비한 예비금이었습니다. 그 기업마다 각종 소송에 대비한 이제 돈을 마련해 둔다고 하는데요. 옥시 영국 본사 모기업인 레킷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 이 전체 소송에 대비한 예비금을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600만 원을 책정해 놨고 이 중에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예비금이 1,24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부가 옥시에게 2차 분담금으로 내라고 한 게 67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인데 이 본사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가 한국법인의 2차 분담금 고지서를 발송한 그 사실까지 다 명시를 해놨고요. 이 말인즉슨 한국 내 지금 사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동향을 꾸준하게 밀착 관리를 해왔다는 뜻이죠.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분담금이 더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 환경부는 피해부구제 분담금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기한이 이번 달 15일까지예요. 만일 옥시가 그때까지도 못 내겠다. 버텨버리면 이제 환경부는 국제소송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르면 분담금을 독촉했는데도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국세에 체납했을 때랑 똑같이 징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게끔 마련이 돼 있고 지금 이 분담금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곳이 모두 6곳입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옥시와 애경 이렇게 두 곳이고요. 그나마 애경은 옥시하고는 또 다르게 분담금을 어쨌든 간 분할 납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한 거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막 치솟을 때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수그러 잦아들면은 고개를 숙였던 그 기업들은 다시 이렇게 대응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망각하고의 싸움입니다. 어떤 참사의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뭔가 계속 지켜보시면서 비판하고 해야 본사의 돈도 다 준비가 돼 있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대기업 물류공장에서 한 30대의 신입사원이 사고로 숨졌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사무직으로 입사한 사원인데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모 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물류창고인데요. 이곳에서 30살 신입사원 A씨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고요. 예. A씨가 그 밑에 깔리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지난 3월에 사망사고여서 꽤 된 일이고 또 이 물류 현장에서는 다들 거의 이제 알고 계셨고 보도도 나왔던 일인데 지금 왜 또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의문점 그리고 회사가 계속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씨가 6개월 전에 사고 6개월 전에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예. 유족들은 여기서 의문을 갖는 거죠. 사무직이라고 입사를 했는데 왜 지게차를 직접 끌다가 숨졌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A씨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협력업체에서 1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예. 당시에 지게차 면허를 땄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물론 이 회사를 새롭게 들어가면서 사무직으로 다른 업무 분장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새롭게 입사하면서 지게차에 대해서 뭐 어떤 관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어떤 뭐 암묵적으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경력이 있고 면허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뽑아보자 뭐 이렇게 뭐 가점을 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동료들도 하는 말이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도 이 현장에서는 지게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다. 뭐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허가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운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또 이제 안전교육을 새롭게 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회사는 계속해서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고 몰랐다라고만 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A씨가 사고 전에도 또 몇 번 동안 이제 지게차를 몰았던 사실을 A씨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이 이제 KBS에서도 취재에 나섰는데 A씨가 가끔 지게차를 운전했던 사실을 회사 측은 전혀 몰랐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시킨 적도 없다라고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의 지시나 방조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시킨 적이 없다니 어느 직원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맘대로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예. 신입사원이 본인이 골라서 일을 할 수 있냐. 그렇죠. 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나 몰라라 버티는 게 너무하다. 큰 기업이 이러면 이 정도면 나라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입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회사가 시키지 않은 일 그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네. 일을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이리저리 했다. 근데 회사는 전혀 몰랐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는 않네요. 네. 예. 그리고 서울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도서관장이 SNS에 자기 의견을 올렸는데 그 의견이 구청장하고 달랐던 모양이죠? 네. 파면이에요 이게? 네. 결국? 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을 지난 3일에 파면 조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파면이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거든요. 그러네요. 파면이. 예. 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포구청이 지난해부터 작은 도서관들을 두고 이제 카페형 독서실 시설로 직영 전환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이런 거였고 구청이 직영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2023년 올해 도서관 전체 예산을 박강수 구청장이 30% 삭감해라 하고 지시를 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결국에는 이제 구민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예.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따로 서울시의 얘기긴 한데 서울시가 몇 달 전부터 그 오세훈 시장이 관내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네. 예고 없이 지원을 끝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도 감축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네. 토요일에도 좀 휴관을 하고 이렇게 계속 축소를 해나간 거죠. 이 또한 논란이 되면서 다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서울시도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청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의 예산 문제, 운영에 있어서 부침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관장이 뭔가 의견을 낸 건가요? 네. 이 송경진 관장이 지난해 11월에 자신의 SNS에 우려를 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예산 삭감 지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위수탁 협약 체결이 다 끝난 작은 도서관들을 독서실로 전환해서 동문고에서 운영하라는 지시는 더 이해가 안 간다. 왜 부서 의견과 부서장 면담 요청은 자꾸 패싱하시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구청 인사위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관장이 게시해서 불신과 오해가 생기도록 했다. 라면서 징계를 내렸고요. 지난달에는 직위 해제를 하더니 이번에는 끝내 파면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명분은 복종 규정 지침 불이행, 보안 유지 위반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송 관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상 입막음 조치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탁 협약 체결이 끝난 작은 도서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걸로 도서관장이 이걸 잘못 알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부서 의견하고 부서장 면담 요청을 왜 그냥 받아들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를 리도 없잖아요. 만나줬는데 안 만나준다고 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사실은 이 도서관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실생활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마포구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포중앙도서관 관장의 징계 사유는 부당함을 넘어서 마포구청장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정책 부재, 또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 행정을 계속하려는 모습의 연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라면서 성명서를 또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관장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냐, 파면까지 가게, 또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살림을 이끄는데 포고 났을 때 부침개 꿀맛이라고 하는 게 파면감인지 도서관 걱정하는 도서관장이 파면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박강수 구청장의 과거 문제까지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등장시키는군요. 그것까지. 예. 아무튼 예산 삭감은 서울시 트렌드예요. 트렌드 요새 아주. 그리고 어린이날인데 비가 왔습니다. 기대하던 어린이들이 좀 울상이겠어요. 부모님들도 이럴 땐 참 난감하겠어요. 부모님도 울상이에요. 그 바깥 나들이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고 또 이게 지자체마다 준비한 야외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뭐 강원도 원주, 인천 부평구 이런 데는 행사를 당장 오늘 이제 원래 밖에서 하려던 걸 체육관으로 옮긴다, 구청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고 또 당장 여기 방송국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도 행사를 미뤘어요. 일요일로. 그래서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도 이제 이용객이 분명히 몰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엄청난 대비를 해놨는데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해서 이런 연휴가 다시 다가올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렵다.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잠도 못 자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몇 밤만 자면 놀이공원 갈 수 있어, 뭐 대공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어젯밤까지도 이제 비 온단 말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 토, 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안 가죠. 이 휴일 동안 집에 있기도 힘든 거예요. 요즘에 뭐 층간소음도 그렇고 참 이게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실내 놀이공원이라든가 뭐 키즈 카페로 몰리게 되는 건데, 부모님들은 안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평소 주말에도 여기는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비 오니까 더 제약이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놀이공원 티켓 비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이? 네 장 구하는데 60만 원 드리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도 있고요. 뭐 10회권에 18만 원에 파는 판매자. 이게 정가가 9만 원짜리거든요. 2배가 되는 거죠. 또 정가 4만 9천 원인 것도 뭐 8, 9만 원 선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모님들은 까짓거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이러는 분도 계실 건데 엄청나게 비싸게 오르는군요.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제 캠핑장 양도글도 넘쳐나고 있고요. 캠핑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또 저도 오늘 쭉 생각해 보니까 저녁까지 난감해졌어요. 저녁은 또예요. 그 저녁도 해먹기도 어려운데 오늘 배민 라이더 파업이 있거든요. 그 모든 라이더가 하는 건 아니고 배민 단건 배달인 배민원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참여 예상 인원은 3천여 명이 파업에 나서고요. 3천이면 뭐 만만찮은 인원인데요. 근데 이게 어린이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공휴일이죠. 비까지 쏟아지고 평소보다 배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오늘 제주도엔 또 피해도 많다고 하는데 모쪼록 여러분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 등반하다가 저체온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집에서 배달마저 늦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다들 모쪼록 연휴 좀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ig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KBS 스포츠국의 한성현 기자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또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프로야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9연승에서 멈추긴 했습니다만 15년 만에 9연승 대단했습니다. 완전히 진격의 거인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뭐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구단이고요. 예. 그리고 성적이 조금만 잘 나오면 관중들이 물밀듯이 야구장을 찾는 예. 그런 구단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성적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특히 92년 이후로 아직까지 우승을 한 적도 없고 네. 강산이 뭐 3번 바뀌었는데도 우승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에 롯데가 9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9연승 이후에 1패를 했습니다만 진격의 거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 4월은 그야말로 롯데의 달이었다라고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과 부산 시민 그리고 롯데를 이해를 잘 못하시면 조금 감이 이제 뭐 안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야구 팬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겪어본 일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부산에서 제가 근무할 때. 네.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 만찬장에서 막 뛰어가길래 우리 테이블로 오길래 인사하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부산시장이나 교육감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요. 다 이대호 선수한테 가더군요. 네, 그렇군요. 또 부산시의 관계자들은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걸. 예, 그럴 일단은 정도입니다. 뭐 부산의 롯데, 예. 광주의 기아 이 관계는 단순히 야구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만큼 뜨거운 야구 열기를 자랑하고 예. 부도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부산이고 최고 인기 구단이란 말이 가장 뭐 어울리는 구단은 바로 롯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동안 성적이 좋았던 다른 구단 팬들은 그 정도는 가끔 우리도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롯데는 그렇지 않답니다. 근데 롯데가 이렇게 갑자기 아무튼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일단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좋은 선수들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요. 예. 그동안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포수를 유강남 선수를 영입을 했고 유격수도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나균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예전에는 나종덕이라는 이름이었고 예. 포지션이 포수였습니다. 그런데 투수로 전향을 했는데요. 올 시즌 4월 달에 보여준 나균환 선수의 모습은 뭐 김광현 선수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투타가 좀 안정이 됐고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득점 기회가 오면 득점을 올리고 예. 안타를 많이 치지 못하더라도 승부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예, 예. 이런 것인데 그 모습을 4월에 롯데가 바로 보여줬고요. 특히 한두 점차 승부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구는 뭐 골득실로 뭐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대 0으로 이기나 1대 0으로 이기나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얼마나 효율적인 야구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예. 4월에 롯데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야구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팬들이 1, 2점으로 뒤지어서 질질 끌려가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4월 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것이 약간의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야구라는 것은 득점을 많이 하고 실점을 적게 해야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시즌을 144경기를 하다 보면 그 어떤 팀도 한 점차 승부에 강하고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대 승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득점과 실점을 통해서 승률을 기대하는 이런 예. 통계 분석 방법이 있는데 기대 승률보다 롯데가 현재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조금은 운이 따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도 경제로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조금 네, 그렇죠.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튼튼한 부분은 아니라고 사실 이 부분을 롯데 팬들 같은 경우도 롯데가 지금은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예.
2위를 노리는 구단은 사실 아닙니다. 2위 이상 또는 2위를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을 야구를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네. 롯데가 지금만큼의 행운이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을 야구에 갈 정도의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롯데 팬들은 굉장한 지지를 올 시즌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구팀마다 나름대로 어떤 브랜딩이 돼 있지만 끈기와 뚝심함은 롯데 쪽에 붙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한번 붙어보면 그것도 한번 좋겠는데. 네, 일단은 뭐 올해 4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롯데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이 좀 더 강해지게 된다면 4월을 통해서 예. 이렇게 되면 시즌 중반까지도 이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롯데 팬 아니시죠? 저는 뭐 기자가 된 이후로는 특정 구단의 팬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롯데 팬은 아닌데 아무튼 롯데 얘기를 일단 길게 했습니다만 그만큼 요새 화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 프로야구를 한번 판도를 보시죠. 순위가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일단은 나갈까요? 롯데가 2위에 올라 있고요. 예. 지난 시즌 우승팀인 SSG가 1위. 그런데 1위와 2위는 반 게임 차이고 2위부터 공동 5위까지가 게임 차가 3게임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모습은 물론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큰 게임 차가 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마라톤으로 치면 한 10km 정도 달린 것이고요. 그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요새 신나죠. 5경기에서 최근 4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로 득점을 계속 기록해 나간 시즌이 벌써 7시즌 연속이란 말이죠. 이 정도면 뭐 위대한 축구 선수 반열에 올라가는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아직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이 정도면 당연히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 전에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조금 폼이 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국 꾸준하게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시즌도 있고 나쁜 시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힘든 시즌이 아니었을까. 부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다는 점은 예. 손흥민 선수가 정말 월드클래스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선수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에 이렇게 TV 돌리다 보면 손흥민 골 1번부터 100번까지 하면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하게 되는데. 저절로 계속해서 보게 네. 되고요. 또 이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사실 지난 새벽에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이죠. 예. 나폴리가 그렇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3년 만에 우승을 했고 나폴리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실 원정 경기 우디네스의 원정 경기에서 비기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는데요. 나폴리 팬들이 원정 응원을 와서 우승이 확정된 이후에 한 1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들어가지고 선수들과 함께 뭐 기쁨을 나누고 나폴리 시내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그 이상의 열기를 나폴리가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나폴리가 사실은 우승할 만한 전력의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 것은 중앙수비수로 올 시즌에 새롭게 가세한 김민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행복하게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팀에서 달라진 게 뭐냐? 바로 김민재 한 명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야구, 축구, 농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게임 하나 남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서울 SK 챔프전 우승까지 1승 남은 거죠, 1승? 일단은 SK와 인삼공사 KGC가 대결을 하고 3승 2패. 3승 2패이고 6차전 7차전은 그 KGC의 홈구장으로 옮겨서 열리거든요. 7차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K는 김선영, 인삼공사는 오세근이라고 하는 동갑내기. 이 선수들이 중앙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한국 농구의
제목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농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들인데 결승전에서 만났고 뭐 명불허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7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7차전까지. 생각이 들어서 올 시즌도 프로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많은 팬들이 바라는 전설적인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프로농구 NBA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컨퍼런스 준결승전인가요? 네, 준결승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NBA 하면 많은 분들은 마이클 조던 떠올리실 텐데 요즘 NBA 선수 혹시 아는 이름 있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아마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들어봤다라고 하실 드리블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하나 기억나는데 분들이 2명이 있는데요. 르브론 제임스. 이건 뭐 르브론 제임스 있고 선수고.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이름을 커리, 맞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리 같은 경우는 농구의 역사를 바꾼 선수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동안 농구는 골밑 플레이가 제일 중요하다. 외곽은 팬들이 보기엔 중요할지 모르지만 감독이 보기에는 골밑이 무조건 강해야 이긴다라는 것이었는데 3점 슛 하나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가 커리거든요.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르브론 제임스의 LA 레이커스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이 둘은 예전에 NBA 파이널에서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이기면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1차전에 커리가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커리가 2차전에서는 3점 슛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변화를 모색했고 그 탐슨이라는 동료 선수가 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3점 슛을 엄청나게 많이 성공을 시키면서 2차전에서는 LA의 허를 찔렀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3점 슛을 가장 잘하는 커리를 집중 수비를 하는 전략을 LA가 세웠는데 그것을 반대로 역이용해서 다른 선수에게 3점슛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 이것도 7차전 승부인데 우리나라의 그 프로농구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7차전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티브 잡스라는 유튜브 콘텐츠 런칭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을 직접 하시는 거죠?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 유튜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튜브 세상에서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추구한다. 이것을 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잡스가 붙은 겁니까? 네, 모든 것을 다루는데요. 월요일 날에는 피겨 이혜인 선수가 출연을 해서 이혜인 선수가 나설 예정이고 매주 월요일 날은 초대 손님 모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혜인 선수 다음에 이영표 선수 그리고 김재박 감독 이런 분들의 출연이 예정돼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날에는 라이브로 한 주간 이슈를 다룰 예정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한성윤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